좀 받아주세요, 대표님.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저희는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예요. 돈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고요. 자산으로 남아요. 찢었네요, 대표님. 프랜차이즈가 직영점을 사실 많이 못 만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만나뵐 분은 직영점을 무려 44개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점포 사장님, 대표님인 거죠. 오늘 브랜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제 독보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 직영점을 44개나 냈다는 거는 이게 내공이 없으면 안 되고 본질이 강하지 않으면 직영점을 낼 수가 없어요. 참고로 이제 주점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주점을 창업하시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어떤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랑 트렌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어떤 뭐 솔루션이나 마케팅 도구나 이런 것보다는 전체적인 창업 시장의 맥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게 저한테도 어떻게 보면 기회이자 하나의 이제 용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것보다는 내가 용기를 내서 기회를 만드는 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기회가 보통 3번 온다고 하는데, 그거는 용기를 내지 않았을 때 저는 3번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용기를 낸다면 10번, 30번도 올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대표님 한번 만나 뵙고 진짜 제대로 된 직영점 44개를 운영하는 그 인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직영점 44개 미쳤다. 대표님, 생활맥주가 최근에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런 브랜드는 우리랑 좀 경쟁 관계에 있다. 뭐 얻을 것 같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대표님 입으로 직접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삐처리 하겠습니다. 네, 뭐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편하게 말씀드리자면 없어요. 네. 저희와 비슷한 모델을 가진 브랜드가 일단 없어요. 이제 맥주라는 그 단어를 공유할 뿐이지 사실 사업 모델이라든지 사업하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은 이제 맥주 주전 브랜드다 하면 대기업이 만든 주류를 받아서 판매하는 정도거든요. 아니면 그렇죠. 그걸 뭐 싸게 팔든지 그것을 많이 주든지 무제한으로 주든지 아니면 그것을 얼리든지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주류를 가공했었는데, 저희는 기획부터 제조, 유통, 판매, 마케팅까지 저희가 모두 다 통제하고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는 당연히 없고요. 해외에서도 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결론적으로는 경쟁 브랜드가 없다. 네, 없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자랑을 좀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 이제 원가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뭐 치킨도 그렇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손익 계산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 조금 더 괜찮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걸 좀 종종 목격을 하는데, 어느 면에서 그게 가능한 걸까요? 매우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어떤 제품을 공통으로 다른 경쟁사들과 똑같은 제품을 받아서 판다 그러면 가격 경쟁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싸게 팔든지 많이 주든지 해야 되는 건데, 저희는 제품에 대한 통제력을 모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브랜드의 여러 가지 강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값 받는 브랜드, 보통은 싸게 팔아서 손님을 많이 유입시키는 데 집중을 하고 매출 규모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제값을 받고 적정 이익을 취하는 브랜드로 계속 성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해야 될 일들이 되게 많아요. 브랜드 충성도도 높여야 되고, 브랜딩을 강화해서 팬덤도 만들어야 되고요. 큰 투자 비용을 들여서 좋은 목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유입시키는 게 아니고 적은 비용으로 투자를 해서도 손님이 찾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제값을 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네. 이렇게 확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아서,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직접적으로 대놓고 우리가 1억을 팔았어요. 20, 30평 매장에서. 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남는지 평균적으로. 좋은 질문이십니다. 보통은 매출만 여쭤보시거든요. 사실 함정이에요. 매출이 얼마나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외식업에서 얼마를 가져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저희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순이익 부분이거든요. 저희 전체 평균 순이익이 한 35% 정도 나오는데 1억 정도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40% 이상 가져가실 거예요. 저희가 직영점을 계속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최근에 40% 매장은 한 번도 본 적은 없고요. 저희 50% 가까이 나는 매장도 있습니다. 네? 50%요? 그러니까 싸게 팔아서 손님을 많이 끌어서 매출을 많이 올린다? 뭐 잘 아시겠지만 3천 팔아서 1,000만 원 버는 것과 1억 팔아서 1,000만 원 버는 게 어떤 게 낫냐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매우 효율적인 그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게 처음부터 생활맥주가 지금까지 거쳐오면서 계속 개선이 돼서 이게 이제 가능하지 않나 네. 싶었는데, 처음에는 그렇진 않았겠죠? 처음에는 저희도 그 맥주 종류가 다양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사실 제조사에 좀 의존적인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저희가 시장을 좀 확대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이제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프랜차이즈들도 뭐 저희처럼 뭐 잘하시는 데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종속관계인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외생 변수에도 상당히 취약하고요. 뭐 코로나 때도 뭐 다 겪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브랜드라든지 자영업자가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되는 거죠. 물론 저희도 100% 다 통제하고 시장을 저희가 가져가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브랜드보다는 상당히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제 보셨을 때 거의 이제 10년 이상 이 브랜드를 끌고 오시면서 시스템적으로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면 언제쯤이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코로나라고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았는데요. 코로나가 뭐 외식업에서는 결정적인 어떤 시기였지 않나? 저희가 코로나 때 상당히 위기였습니다만은 저희는 굉장히 잘 이겨냈거든요. 네.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가 배달 사업을 꾸준히 해왔었는데 뭐 잘 아시다시피 주전 브랜드는 배달 시장, 가정 시장에 들어가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오래전부터 가정 시장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왔고 배달 시장이 이미 안착된 상태에서 코로나를 맞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잘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덕분에 가정 시장, 유흥 시장을 둘 다 잘 가져갈 수 있었어요. 이 많은 책들에서 나오는 위기를 기회로 네. 바꾼 그런 케이스로 좀 볼 수 매우 있겠네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약간 그 기회가 된 거에 제가 봤을 때는 치킨의 어떤 그런 요인도 조금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생활 맥주에서 치킨이 메인 안주란 말이에요. 네네. 근데 치킨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나라 치킨 시장은 정말 치열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킨을 왜 메인 안주로 배달까지 하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약 10여 년 전에 이 사업을 할 때 치킨에다가 수제 맥주를 파는 매장이 없었어요. 다 피자 아니면 버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치킨이 가장 대중적이고 저희가 시장을 확대하는데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했고요. 저희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치킨 전문가이기도 하고 치킨에 있어서는 뭐 가장 자신이 있는 분야였으니까요. 큰 대형 브랜드를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만의 특성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계속 해왔어요. 술에 가장 잘 어울리는, 맥주에 가장 잘 어울리는 치킨을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왔습니다. 저희 치킨을 드신 분들은 다른 치킨에다가 맥주를 드시기 힘드실 거예요. 워낙에 페어링이 워낙 좋거든요. 네. 맥주 매니아들은 저희 치킨만 굉장히 좋아하세요. 메뉴판을 보면은 보통의 이제 어떤 호프집이나 이제 맥주집 같은 경우는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생활 맥주는 생각보다는 메뉴 수가 그렇게 많지는 단촐하죠. 않단 말이죠.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단촐했었어요. 아. 지금 이제 다양한 상권에 저희가 진출하면서 메뉴가 좀 많아진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메뉴가 다양하고 많아서 가지는 장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는 대신에 이제 메뉴보다도 맥주의 다양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자주 바꿀 수 있게 하고 다양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고 매달 새로운 맥주를 선보이고 있어서 계속 교체를 하고 있어요. 점주님들도 마찬가지고요. 네. 다양한 메뉴, 잘 팔릴 만한 메뉴를 모두 다 파는 거는 오히려 굉장히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일단 재고 관리도 힘들고요. 그리고 소비자들한테도 정체성을 각인시키기가 쉽지 않아요. 생활 맥주 하면은 사실 이제 브랜딩이 잘 된 브랜드라는 그런 시장의 평가도 있거든요. 근데 브랜딩을 하면은 돈도 좀 많이 나가잖아요. 생활 맥주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다음에 지역 맥주 축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진짜 알지도 못하는 그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기획하신단 말이에요. 대표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뭐 왜 하는 걸까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세요. 너무 자랑만 할 수 있는 질문을 제가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점주님들도 이런 질문 하세요. 그런 행사를 왜 하냐?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 빨리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판촉에 매우 심혈을 기울이고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사실 훨씬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브랜딩이에요. 브랜딩은 돈 낭비가 아닙니다. 투자고요. 자산으로 남아요. 찢었네요, 대표님. 브랜딩은 돈 낭비가 아니다. 허투루 날리는 돈이 아니고요. 저희에 대한 기업 이미지, 정체성이 굉장히 각인돼서 팬덤이 생겨가는 과정이거든요. 저희는 찐팬도 많고 팬덤이 매우 두텁습니다. 팬덤은 쉽게 생기지도 않고요. 마케팅 잠깐 한다고 생기지도 않고 또 쉽게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돈 안 되는 여러 가지 행사들과 마케팅을 통해서 저희가 고객 충성도를 계속 올려왔고 이제는 쉽게 무너지기 힘든 팬덤을 저희가 가지고 있다고 자신을 하고 있어요. 이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개인 브랜드를 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면 개인 브랜드 매장들은 브랜딩을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해 하시고 정의나 이런 것들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표님께서 만약에 생활 맥주가 아닌 다른 어떤 맥주집을 차렸어요. 브랜딩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그 동네 상권을 저는 조사를 할 것 같아요. 이 동네에 없는 업종이 무엇일까 일단 생각할 것 같고요. 제가 맥주집을 한다고 하면 생활 맥주를 이겨야 되잖아요. 못 이기는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IPA만 판다든지. 죄송합니다. 네. 네.
좀 받아주세요, 대표님.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 네. 같은 골목에서 생활맥주를 이기려면 네. 생활맥주보다 훨씬 더 정체성이 강화된 뭐 IPA만 판다든지 네. 파전만 집중적으로 판다든지 그런 식으로 더 고객층을 좁게 가져가서 깊이 들어갈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네요. 저 집에 가면 IPA는 최고야. 저 집이야라고 소문이 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맛있는 걸 다 갖다 팔면 결국 모두가 경쟁자가 될 거거든요. 생활 맥주가 처음에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지금 만 19년째 외식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치킨 브랜드도 했었고 이것저것 많이 했었었는데 치킨 가게가 돈 버는 건 사실 치킨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주류 판매로서 사실 수익이 많이 일어나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극대화하는 모델이 생활 맥주였던 거예요. 아주 독특한 치킨과 거기에 가장 잘 페어링되는 맥주들을 그 매칭하면 매출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값을 받는 브랜드를 만들자. 최근에 보면은 지방상권에도 많이 오픈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네. 최근에 어떤 출점 전략 같은 게 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는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약간 좀 창피할 수도 있는데요. 저희는 출점 전략을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출점은 사실 저희가 수동적이고 매우 소극적으로 해왔었어요. 대부분 저희 단골 분들이 창업을 하시고 점주님들이 소개 아름아름으로 저희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저희처럼 정말 팬들이 창업한 거는 사실 깊이가 달라요. 아니 예전에 한번 제가 전라도인가 갔더니 생활 맥주를 그냥 그 동네 개인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매장에다가 뭐 어느 지점 네, 뭐 이런 알습니다, 식으로 저희가. 쓰지도 않잖아요. 네. 그거를 쓰지 않았는데도 지금 가맹점이 지금 230개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앞으로도 안 하실. 앞으로도 안 할 생각이고요. 저는 간판 보고 가맹문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점주님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해서 이제 같은 간판을 달고 있지만 자기만의 가게라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디자인을 계속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매장마다 다 디자인이 다르더라고요. 네, 점주님들도 좋아하시죠. 네. 자기만의 가게를 자기의 색깔에 맞게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맥주도 점주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고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프랜차이즈지만 가장 개인화된 프랜차이즈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사에 혹시 카피라이터 분이 한 분 계세요? 저희는 다 같이 아이디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제가 갈 때마다 이제 느끼는 거는 깨알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고 네, 네. 카피라이팅 하나도 정말 신경을 쓰셨구나 네. 하는 게 느껴지는데 신경 굉장히 많이 쓰죠. 네. 그게 너무 재미가 있잖아요. 네. 위트가 있고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진짜 궁금할 정도인데 초기에는 제가 대부분 했었는데 아. 요즘에는 뭐 저희 마케터들 그리고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다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있어요. 소주를 타주는 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초창기부터 제가 해왔던 아 얘기예요. 대표님 아이디어. 저희가 생활맥주가 줄여서 생맥이잖아요. 네네. 생맥만 팔자였어요. 병맥주도 팔지 않고 소주도 팔지 않고 생맥에만 집중을 하자였는데 소주를 안 팔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주류 그렇죠. 문화에서는. 문화를 또 무시할 수는 네, 없으니까. 그렇다고 소주를 팔면 저희의 정체성이 또 희석돼 버리고 그럼 그냥 공짜로 주자 해서 이제 시작한 거였는데 아주 기발한 타협점을 찾으셨네요. 소주를 뭐 엄청나게 많이 타 드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취하시더라고요. 네. 또 취하신 분들이 또 맥주를 더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그 매출에 하나의 어떤 효과를 보는가 싶기도 한데 그러면 이 생활 맥주는 이렇게 좀 연령대로 타겟으로 보자면 내부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을 거잖아요. 네. 초기에는 저희가 30대 중반으로 규정을 하고 브랜드를 세팅을 했었어요. 30대 중반이 재미있어 할 만한 매력을 느낄 만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분위기들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저희가 놀란 거는 다양한 이제 상권에 저희가 진출을 하는데 매우 스펙트럼이 넓다는 거예요. 굉장히 고객층이 넓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여전히 사실 30대가 주축인 거는 뭐 맞습니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쨌든 가맹점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게 폐점도 없을 수는 없는데 이 생활 맥주의 어떤 폐점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네.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자영업자는 사실 폐점을 피할 수 없잖아요. 네. 언젠가는 엑싯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엑싯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 매장을 매각하는 것 자체도 이제 폐점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자랑할 만한 게 양도양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뭐 1, 2년 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마케팅 쏟아붓고 쿠폰 뿌려서 손님 계속 유입시키고 그럼 유지는 되는데 5년, 6년 저희처럼 10년 후에도 이 내 가게를 사줄 사람이 있을까? 투자금이 회수되는 브랜드가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저희는 대부분의 점주님들이 투자금을 다 회수하고 엑싯을 하세요. 브랜드마다 이제 감가가 너무 잘 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이제 감가가 거의 없고 오히려 가치가 좀 뻥튀기 되거나 좀 가치가 더 올라가서 제값을 받는 브랜드가 굉장히 많았는데 생활 맥주는 그래도 보면은
그러면은 진짜 이 주류 브랜드 중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를 평가받고 이제 하고 싶은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골라서 거래를 하는 걸 좀 종종 목격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뭐 매출도 연관성이 있겠지만 뭐 순이익이나 순이익이 중요하죠. 브랜딩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이 브랜드가 지속할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런 거래가 사실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브랜드는 5년 후, 10년 후에도 누군가가 계속 창업을 할 것이다. 저희는 대부분 간판 교체가 아니고요. 점주님들이 바뀌는 식으로 폐점이 일어납니다. 그게 브랜드 밸류의 어떤 중요한 지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표님께서 30대 직장을 퇴사하고 창업을 하려고 해요. 생활맥주라는 브랜드는 없어요. 술집을 해야 돼. 어떤 거에 중점을 둬서 이 창업을 하면 좋을지. 저는 이제 30대 초반에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네. 아마 돌아간다면 20대부터 창업할 것 같아요. 생활맥주와 같이 제값받을 수 있는 브랜드를 찾을 것 같아요. 매출을 높이고 많이 파는 것보다도요. 내 노동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가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브랜드가 지속 가능한가를 저는 볼 것 같고요. 내가 파는 그 메뉴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할 것 같아요. 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을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장에 시작할 때는 거기까지는 바라보지 않고 보통 많이들 창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행 아이템도 많이 하는데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이제 마진율, 매출이 아닌 마진율을 보시고 이 브랜드가 어느 정도 이제 가치를 가졌는지 네. 시장 형성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진 상태인지 생활 맥주네요. 네. 제가 다시 만들어도 생활맥주만한 모델은 다시 못 만들 것 같아요. 근데 와, 인정하시는 모습이 진짜 대단하네요. 보통은 이렇게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한 창업이라는 거는 네. 지금 장사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몇 년 후에 내가 다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잘 폐업을 하느냐. 그 매출을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인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마케팅이라는 그 키워드에 좀 심혈을 많이 기울이고 있거든요. 관심도도 좀 계속 높아지고 있고 혹시 생활맥주에서 이런 마케팅을 했더니 굉장히 좀 도움을 받았다. 그래서 좀 어떤 꿀팁이 될 수 있는 거 좀 말씀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